안녕하세요. 저 SK 플래닛 윤용성이라고요. 이라고 하고요. 네, 떨리네요. 네.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11번가 지난 1년 그리고 약간 1년 4개월 정도 동안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으로 MSA로 전환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약 20년 정도 좀 된 프로그래머고요. 나이 많은 게 자랑은 아니죠. 나이 많은 프로그래머라서 손도 좀 느리고 개발 속도 느려서 팀에 쟁쟁하신 후배님들 맨날 눈치 보면서 개발하고 있고요. 2013년 정도부터 SK 플래닛 근무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개발혁신팀이라는 팀을 맡으면서 11번가의 기존 코드들을 MSA 기반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11번가에 MSA 도입된 것들을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번가라는 서비스는 2008년에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2017년 1월 직전까지 한 8년 정도 된 되게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흔하게 얘기하는 엄청나게 큰 그냥 모놀리틱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초반에는 여러 팀들이 공통 모듈을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통 모듈이 모든 개발자들이 공통 모듈에 코드를 8년간 넣으면서 믿기 힘들 정도로 200만 라인짜리 공통 디펜던시 자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1번가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이렇게 시스템이 낙후된 거는 단지 시스템의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개발팀의 삶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코드 덩어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개발자가 수정한 코드가 한 번에 배포돼야 되니까 매주 목요일날 밤새서 함께 배포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이 오래된 스택을 누가 한 명이 붙이게 되면 전체적인 코드 영향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소프트웨어 스택 속에서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그런 큰 모듈 때문에 IDE에 띄우는 것조차 힘들어해서 개발자들이 되게 수동적으로 개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1번가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과감하게 수정할수록 전사장애를 일으킨다. 모든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소극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거죠. 내 코드가 수십 군데에서 불리고 있고 또 내가 임의의 디펜던시 하나를 바꾸는 게 수십 개의 관련된 모듈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느 누구도 디펜던시를 바꾸지 않고 어느 누구도 과감한 소스 코드 수정을 두려워하게 됐죠. 그래서 11번가 입장에서는 MSA라는 아키텍처를 도입한 것이 이전에 실제 11번가라는 곳에 개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각 개발팀별로 서버를 부여하고 개발팀별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미로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11번가 안에서 MSA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고민하게 됐는데요. 11번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방대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전부 다 개발을 멈추고 옮길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코드들만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바인이라고 줬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이는 열대 우림 기후 속에 자라나는 이 덩쿨을 싸고 있는 것들을 스트랭글러 바인이라 부르는데요. 이 나무들을 타고 이 덩쿨들이 자라면서 점점 덩쿨들이 자랄수록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은 점점 메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심지어 덩쿨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11번가에서 MSA에 전환하는 전략은 기존의 레가시 코드를 한 번에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레가시 코드에 새로운 MSA로 분할된 서버들을 붙이면서 서서히 기존 코드를 죽여간다는 의미로 이 스트랭글러 바인에서 따서 바인이라고 줬습니다. 11번가의 기존의 환경을 너무나 좀 단순한 거지만 보시면 진짜로 11번가 사용자 접속하셔서 보시는 화면부터 거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와르로 돼 있었어요. 이것들을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씩 떼서 MSA 플랫폼으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기존 코드에서 동작하는 부분들 중에서 새로운 코드로 옮겨진 부분들은 REST API를 호출하도록 그 안에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들 앞에는 DB 플래그 기반으로 기존 코드를 실행할지 새 코드를 실행할지 결정하는 스위치를 하나씩 달아두었어요. 초반에 이런 작업들이 되게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들이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존 코드를 마이그레이션으로 옮기게 되면 서비스를 오픈하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호환성 이슈들이 항상 생겨왔고 그럴 때면 그 기능별로 부여된 플래그를 꺼서 임시적으로 기존 코드를 동작시키는 방향을 사용했죠. 7번가 입장에서 MSA 플랫폼을 선정하는 건 되게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2017년이라는 그리 빠르지 않은 시점에서 빠른 속도 안에 MSA 플랫폼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남들이 가장 잘해놓은 MSA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대로 11번가 안에 옮겨 담고 싶었습니다.
2017년 1월쯤에 생각하시면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을 때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희 플랫폼의 기본은 넷플릭스 OSS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개발자들이 가장 친숙해하는 환경,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선정한 솔루션은 당연히 오늘 주제인 스프링 클라우드인데, 왼쪽에 회색 원이 일반적으로 넷플릭스가 공개한 오픈소스라면, 가운데 이 녹색 원과 회색 원이 위치하는 이 부분은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라 부르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코어 코드를 가져다가 클라우드에서 다시 한번 리패키징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스프링 클라우드가 다양한 서버들을 제공하고, 또한 넷플릭스 OSS와 무관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이나 MSA 환경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옮기기로 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히스트릭스 리본 유레카였습니다. 넷플릭스 OSS 스프링 클라우드의 소스들은 히스트릭스 리본 유레카에 의존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팀에서 최초의 프로덕션 코드를 쓰기 전에 히스트릭스 리본 유레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오늘은 그거에 관한 얘기들을 처음에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히스트릭스란 말을 할 때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는 폴트 톨러런스 라이브러리라고 말하는데요. 흔히들 히스트릭스 하면 서킷 브레이커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히스트릭스가 갖고 있는 기능을 너무나 작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개발자 관점에서, 기능 관점에서 본다면 히스트릭스가 제공하는 기능은 서킷 브레이커뿐만 아니라 폴백, 스레드 아이솔레이션, 타임아웃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로서의 저의 관점이고요. 이 내용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많이들 적용해 보셨겠지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어노테이션을 붙여가지고 특정 메소드를 서킷 브레이커 안에 실행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이제 히스트릭스의 코어 프로젝트를 사용한다면 아래 방식처럼 히스트릭스 커맨드를 상속받아서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히스트릭스 커맨드를 붙여서 메소드를 선언하게 되면 이 메소드의 동작이 전혀 달라지는데요. 이 달라지는 동작이 앞서 말씀드린 그 4가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메소드는 내가 호출한 스레드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아이솔레이션에 관련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메소드에서 엑셉션이 났나 안 났나를 이 히스트릭스가 메소드 단위로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익셉션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면 서킷을 오픈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익셉션이 발생하면 폴백이라는 걸 실행하죠. 즉, 익셉션이 발생하면 대신 돌려줄 리턴 값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네 번째 기능은 이 메소드가 몇 동안 안 끝난다면 강제로 돌리는 타임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능에 의해서 히스트릭스가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보면요. 서킷 브레이커를 가장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서킷 오픈이라는 상황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개수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비율이 일정 개수 이상의 호출이 발생했을 때 그 에러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으면 서킷을 오픈해서 호출을 차단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서킷이 클로즈 된다는 거는 서킷이 오픈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초과했을 때 단 한 번의 호출만을 허용하고, 이 상태를 하프 오픈이라 부르는데, 이게 성공하면 서킷을 닫아서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이건 역시 실패하면 다시 한번 일정 시간 동안 호출을 차단하게 되죠. 이 옵션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4개의 기본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따라서 이 4개의 기본값을 그대로 위 문장에 대입해서 히스트릭스가 동작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동작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초간 20개 이상의 호출이 발생한 경우에 50% 이상의 에러가 발생하면 5초간 이 메소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죠. 이것이 이제 히스트릭스가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앞에 지금 가운데 있는 프로퍼티에 꺽쇠하고 커맨드 키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서킷 브레이커의 속성이라는 것은 커맨드 키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커맨드 키를 준 것만큼의 서킷 브레이커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히스트릭스를 적용할 때는 단순하게 히스트릭스 커맨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커맨드 키를 무엇인가를 명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메소드 서킷 브레이커가 생성되니까 각각 다른 커맨드 키를 자동 생성 방식에서 갖게 되는데, 저희가 커맨드 키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명시하게 된다면
두 개의 메소드는 하나의 서킷 브레이커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화면에 보시는 1번 메소드가 문제가 생겨서 서킷이 오픈되면 2번까지 함께 차단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두 가지 메소드, 세 가지 메소드를 작성했을 때 이 메소드들이 같은 커맨드 키를 부여하느냐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폴백인데요. 그 폴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은 서킷이 오픈되면 폴백이 실행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킷이 오픈되면 폴백이 실행되지만 폴백을 실행하는 조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메소드에서 서킷이 오픈되기 전에 단순하게 익셉션 하나를 던져도 폴백은 실행되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세마포어나 스레드풀이 꽉 차서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도 폴백은 실행되고 또 말씀드린 타임아웃이 발생해도 폴백은 실행되게 됩니다. 폴백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쉽게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천 API를 호출했는데 추천 API가 동작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놓은 어떠한 상품 목록을 대신 돌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대부분의 히스틱스 커맨드로 감싼 메소드들은 폴백을 함께 정의해서 쓰게 되는데 이 폴백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개발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에 관한 해결책으로 히스틱스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오픈되는 건 익셉션의 발생 개수를 센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메소드 안에서 던지는 익셉션 중에서 유일하게 히스틱스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 혹은 이걸 상속받은 익셉션을 던질 때는 서킷 브레이커 입장에서 익셉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익셉션을 언제 던져야 되느냐? 저희가 흔하게 자바 메소드를 작성하면 이 자바 메소드를 호출한 쪽에서 파라미터를 잘못 넘겨주면 일리걸 아규먼트 익셉션이나 일리걸 스테이트 익셉션을 저희가 던지게 코딩하잖아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히스틱스 커맨드를 실행하려는 애가 어떤 파라미터를 던졌을 때 이거 자체, 콜러 자체가 잘못해서 파라미터를 던졌다면 일반 익셉션을 던져버린다면 제 서킷이 오픈되는 영향의 에러 카운트에 반영이 되겠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잘못 파라미터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레이스풀하게 폴백을 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개발 과정 중에서도 이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쪽에서 잘못 호출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하나의 콜러가 잘못된 파라미터로 집중적으로 호출한다면 서킷이 오픈돼서 다른 콜러들조차도 이 서킷 브레이커를 통과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서킷 브레이커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구현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콜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익셉션들을 필히 히스틱스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으로 감싸서 던져줄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개념은 타임아웃인데요. 히스틱스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단위로 타임아웃을 줄 수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옵션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타임아웃 값이 1초로 기본값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처음에 히스틱스를 적용하게 되면 메소드가 잘 실행 안 되네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고 스택 오버플로우에도 가장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폴트 값이 되게 짧기 때문이고 이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 타임아웃을 조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타임아웃이라는 게 뒤에 이제 설명드린 두 가지 방식의 아이솔레이션에 있어서 세마포어 아이솔레이션형을 사용할 때는 이 타임아웃이 정확하게 지켜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히스틱스의 네 번째 개념인 아이솔레이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마포어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스레드 아이솔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림으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 서킷 브레이커는 서킷 브레이커 하나당 하나의 세마포어를 갖게 돼요. 세마포어라는 개념은 다들 아시니까요. 세마포어가 하나 붙게 된다는 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연동하는 서버가 3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서버에서 지연이 생겨서 A라는 서버의 리퀘스트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는 순간에 이 세마포어 개수를 초과해서는 리퀘스트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A라는 시스템에 지연이 생기더라도 이 세마포어에서 보호돼서 B와 C를 서비스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되죠. 각각의 서킷 브레이커별로 세마포어의 최대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연동하는 시스템의 트래픽에 맞게 그 트래픽에 허용할 최대치를 지정함으로써 한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시스템의 장애가 내 시스템의 전체 장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스레드 아이솔레이션인데요. 스레드 아이솔레이션은 서킷 브레이커 하나당 매핑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 n개랑 하나를 매핑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저희가 서킷 브레이커를 히스틱스를 만들 때 서킷 브레이커 단위로 스레드 풀키라는 값을 통해서 어떤 스레드 풀을 써라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 메소드가 실제로 제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히스트릭스 서킷 브레이커가 만들어 놓은 지정된 그 스레드 풀에 들어가서 실행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세마포랑 동일하게 맥스 사이즈나 코어 사이즈를 지정해서 특정 개수 이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막아줄 수 있고요. 단 하나 주의할 점은 스레드 풀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작성한 메소드 실행이 다른 스레드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많은 라이브러리들은 스레드 로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스레드 로컬에 의존하고 있다면 제 스레드 로컬이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세마포 아이솔레이션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나 넷플릭스에서는 주로 스레드 풀 아이솔레이션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임아웃이 더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것과 스레드 분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한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히스트릭스의 중요한 개념들을 말씀드렸고요. 리본이랑 유레카는 비교적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버가 여러 대 있을 때 이 1, 2, 3번 서버 앞에 저희가 로드 밸런서를 놓게 되죠. L4 스위치나 L7 스위치 같은 걸 놓기도 하고,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ELB 같은 걸 놓게 될 텐데요. 리본이라는 건 단지 조그만한 자르덩어리라서 호출하는 쪽에 심으면 제가 아예 서버들을 번갈아 가면서 호출하겠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개념을 스프링 클라우드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많은 라이브러리 속에 내장해 놨습니다. 즉, 제가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리본을 사용한다는 것은 직접 리본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일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희도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리본 클라이언트를 직접 생성한 적이 아직은 없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린 API 게이트웨이나 스프링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REST 템플릿의 변형이나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 같은 새로운 HT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 리본이 내장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에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데 굳이 리본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느냐? 리본이라는 것은 대단히 프로그래머블한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약 7개의 인터페이스로 모든 동작의 구성 요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랑 스프링 클라우드가 제작해 놓은 많은 구현물들이 있죠. 하나를 예를 들면 첫 번째 i룰이라는 것은 로드 밸런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룰은 라운드 로빈 룰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 서버로 더 트래픽을 보내거나, 혹은 AWS 환경이라면 특정 존을 피하고 특정 존을 선호하거나 하는 다양한 구현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iPing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서버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검사해서 죽어있다면 로드 밸런싱을 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현들은 실제 스프링 클라우드나 넷플릭스 소스에 가보면 많은 구현물들이 들어있고, 리본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룰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레카인데요. 유레카는 저희가 서버가 시작될 때 그 서버 자기가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네임과 IP 어드레스 포트를 유레카 서버에 통보해가지고 서비스를 디스커버리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죠.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또한 유레카가 가지고 있는 서버 목록들을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조회해서 다른 서버 목록을 가져오는 데도 쓸 수 있죠. 근데 이 스프링 클라우드 속의 유레카는 매우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스프링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유레카를 이네이블 하게 되면 스프링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서버가 뜰 때 자동으로 등록하고, 핫빗을 보내서 유지하고, 서버가 종료될 때 다운으로 처리하거나 삭제로 유레카에서 항목을 삭제하거나 하는 기능이 함께 동작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보통 spring.application.name으로 줄 텐데, 이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유레카의 이름으로 등록돼서 저희가 인지하기도 되게 쉽죠. 그런데 이 유레카라는 거는 스프링 클라우드 속에서 리본과 함께 사용될 때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리본을 사용하는데 유레카 클라이언트까지 이네이블 됐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2가지 중요한 빈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위에 기본이라고 써 있는 빈이 유레카가 없는 환경에서 지금 리본이 동작될 때 기본적으로 뜨는 빈입니다. 서버 리스트 목록을 가져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레카가 없다면 저희 어플리케이션.프로퍼티즈 혹은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있는 명시한 서버 목록을 읽어다가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게 되죠. 근데 유레카가 이네이블 된다면 이 빈이 스프링부터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변경되게 되는데, 디스커버리 이네이블드 NIWS 서버 리스트라는 다소 긴 이름의 빈을 변경되게 되고, 이 빈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로드 밸런싱 할 대상을 유레카 서버에서 가져온 목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본과 유레카를 스프링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함께 셋업한다는 것은 리본을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유레카가 디스커버리한 서버 목록을 가져와서 로드 밸런싱하고 유레카에서 삭제됐다고 감지한 목록을 자동으로 트래픽에서 빼주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을 하게 되죠. 또한 IPing 구현도 얘가 유레카를 기반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히스트릭스 리본 유레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11번가 환경에서 히스트릭스 리본 유레카를 적용한다면 왠지 뭔가 서버들의 통신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다면 히스트릭스 리본 유레카를 저희 11번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는데요. 크게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API 게이트웨이, 두 번째는 서버와 서버가 통신할 때는 그럼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앞서서 대부분의 분들이 들으셨던 다른 세션에도 나왔지만 MSA 환경을 구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맨 앞단에 위치하게 놓게 되죠. API 서버들을 호출할 때 하는 공통 기능들을 많은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SK 플래닝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한 API 게이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API 게이트웨이는 한 2년 정도 상용 환경에서 운영했고 11번가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 SK 플래닛이 갖고 있는 나머지 서비스들을 외부 개발자들한테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따라서 스프링 클라우드 줄을 과연 써야 되는가에 대한 거부감도 사실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클라우드 줄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줄을 사용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히스트릭스, 리본, 유레카가 가장 잘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프링 클라우드 줄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라우팅, 줄을 사용한 라우팅을 심플하게 표현한 건데요. 각 서버별로 서버 군들이 있겠죠. 그 서버 군에 대해서 줄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줄이 알아서 적절하게 라우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 API 라우팅이라는 API 게이트웨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히스티스 커맨드로 감싸서 실행하고 있고 이 히스티스 커맨드 안에서 리본 클라이언트가 동작하고 있고요. 리본 클라이언트 안에서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목록을 가져오고 있죠. 즉 하나하나의 API를 호출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히스틱스 리본 유레카를 통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초의 엔트리 포인트에서는 히스틱스 리본 유레카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저희는 히스틱스의 다양한 기능을 봤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줄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리마인더는 서킷 브레이커는 아까 커맨드 키 단위로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줄 안에 그러면 서킷 브레이커를 어느 단위로 만드냐가 중요한데요. 줄 안에서는 앞서 보셨던 서버 군별로 하나하나의 커맨드 키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프로덕트, 디스플레이, 멤버 같이요. 그 말은 아까 같은 그림이라면 3개의 서킷 브레이커가 생성됐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각각의 서버 군별로 서킷 브레이커의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커맨드 키에 들어갈 부분에 줄에 설정한 라우팅 서버 군의 이름, 줄의 용어로는 서비스 아이디라 부르는데 이것을 명시함으로써 각각의 서버 군별로 서킷 브레이커의 속성과 타임아웃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아까 줄에 히스틱스가 제공하는 서킷 브레이커 기능 말고 아이솔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아이솔레이션은 어떻게 스프링 클라우드 줄 안에 들어있느냐? 아이솔레이션은 세마포어 방식이랑 스레드풀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세마포어 방식을 쓸 때는 서킷 브레이커랑 1대1 대응, 스레드풀 방식일 때는 N/1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줄 안에서는 세마포어 아이솔레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히스트릭스의 디폴트는 스레드 아이솔레이션이 기본인데 스프링 클라우드 줄은 이걸 바꿔놨죠. 따라서 스프링 클라우드 줄을 띄우게 되면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서버 군별로 하나하나의 세마포어가 생성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서버 군별로 최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개수를 이 세마포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겠죠. 이 기능을 통해서 줄 입장에서는 만약에 뒤에 라우팅하는 수십 종류의 서버들 중에 한 종류의 서버가 엄청난 지연을 일으키더라도 최대 실행될 수 있는 개수를 최소한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줄 자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죠. 즉 특정 한 서버군의 장애가 줄 전체를 마비시켜주는 것들을 이 아이솔레이션 개념을 통해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마포 아이솔레이션은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타임아웃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이 타임아웃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자바 자체의 특성 때문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한 루프를 돌고 있거나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락을 잡고 있다면 제 스레드를 멈추게 할 다른 스레드에서 이 스레드를 멈추게 할 방법은 자바에선 없죠. 물론 자바 1.0에는 스레드다 스탑이 있어가지고 가능했었지만 히스틱스 입장에서도 세마포 아이솔레이션을 쓰는 어떠한 코드를 강제로 멈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내부 구현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단지 thread.interrupt를 호출하는 일 뿐입니다. 운 좋게 제가 뭐 thread. 슬립을 짜가지고 그 안에 멈춰 있었다면 깨어나겠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사용하는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들은 혹은 다른 블로킹 IO를 사용하는 것들은 thread.interrupt를 호출한다고 깨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임아웃이 지켜질 수 없는데 히스틱스에서 threadful isolation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로 다른 스레드에서 그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걔는 그 일을 하게 놔두고 콜러, 즉 커맨드를 실행한 스레드는 바로 익셉션을 받고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개념으로 스레드 아이솔레이션 사용할 때는 정확한 타임아웃을 지켜주게 되는데 저는 이 기능이 스프링 클라우드 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옵션을 주게 되면 줄 안에 있는 아이솔레이션 개념이 스레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예상대로 스레드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들을 유추해서 생각한다면 왠지 서버 군별로 스레드풀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줄에서 그냥 옵션을 바꾸게 되면 리본 커맨드라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커다란 스레드풀이 하나 생기고 모든 애들이 이 스레드풀을 사용하게 돼요. 이거는 절대 저희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죠. 이 구현에 대해서는 포럼에서도 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코드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약간 미진하게 덜 구현된 것이라는 많은 흔적들이 소스코드 커멘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는 각 서버 군별로 스레드풀을 분리하고 싶었고 그걸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소스코드를 고치는 거겠죠. 그래서 관련한 부분의 소스를 고쳐서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 쪽에 머지를 시켰는데요.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서버 군별로 스레드풀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 옵션은 옵셔널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옵션을 키게 되면 Use Separate Thread풀이라는 옵션을 true로 키게 되면 각각의 서버 군들별로 스레드풀을 만들게 되고요. 이 옵션을 디폴트로 놔두게 되면 앞서 그림에 보신 것처럼 리본 커맨드라는 대단히 큰 하나의 스레드풀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스프링 클라우드 줄이 히스틱스 리본 유레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이 드는데요. 두 번째 고민은 당연히 API 서버들끼리 통신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MSA를 구축하게 되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API 서버가 당연히 다른 API 서버를 호출할 일은 너무나 많죠. 저희도 구축하고 보니까 어떤 상품을 보여주는 API 서버는 프로덕트도 호출해야 되고 멤버도 호출해야 되고 각종 배송 예측 추천도 호출해야 되고 API 서버들 간의 호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API 서버들끼리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이 스러울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모든 API 호출을 API 게이트웨이를 경유하게 되면 관리 목적에서 엄청나게 쉽습니다. API에 대한 통제를 게이트웨이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 목적에서 상당히 쉽지만 너무나 트래픽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죠. API 서버들끼리 호출할 때마다 게이트웨이를 한 번씩 오고 가야 되니까요. 또한 게이트웨이가 지나치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된다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어-투-피어 호출하면 이러한 단점들이 없어지는 대신에 API 서버들끼리 직접 주소를 알아서 호출해야 되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나 당연히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유레카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버에 대한 디스커버리는 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API 서버들끼리도 서버의 주소를 할 필요 없이 유레카에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서버 투 서버 호출을 하는 방법에는 저희는 리본과 유레카를 조합해서 피어-투-피어로 직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스프링 클라우드에서는 대단히 편리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도 많이 사용하는 REST 템플릿인데요. 기존의 REST 템플릿을 빈으로 선언한 경우에 한해서 로드 밸런스드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게 되면 기존의 REST 템플릿이 유레카와 리본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변형되게 됩니다.
꼭 빈으로 선언해야 되는 이유는 이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구현한 방식 때문인데요. 리본 레스트 템플릿 타입으로 선언된 모든 빈들을 찾아서 컨텍스트 안에서 그 빈들의 레스트 템플릿 안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저라는 걸 삽입해서 이 기능들을 변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존의 코드들에서 단지 로드 밸런스드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나고, 그렇다면 서버의 주소를 명시하는 URL은 뭘 주면 되느냐? 당연히 IP 어드레스랑 포트 부분을 지우고 그 안에 유레카에 등록된 서버 군의 이름을 대신 넣으면 되죠. URL 입장에서는 되게 웃기게 생겼겠죠. IP 어드레스, 포트 아무것도 없이 프로덕 이런 단어 하나만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준 것만으로도 로드 밸런싱 돼서 유레카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을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고, SK 플래닛 11번가에서는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은 레트로피 클라이언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바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그 인터페이스가 당장 HTTP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코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별로 스프링 MVC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URL 패스를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스페인 클라이언트라는 어노테이션 안에 서버 URL을 주게 되면 스프링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 뜨면서 이 타입의 스프링 빈을 자동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는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빈을 오토와이어 한다면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HTTP 호출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의 더 훌륭한 점은 아래 코드처럼 URL을 지워버리면 리본 유레카와 함께 동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겼는데 단지 제가 URL을 지우게 되면 페인 클라이언트의 네임 부분에 명시한 이 이름을 가져다가 유레카에서 조회해서 서버 목록을 받아오고, 이 서버 목록이 1개 이상이라면 리본에 의해서 로드 밸런싱 돼서 돌아가게 되죠. 따라서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을 적용한 것만으로도 리본 유레카를 아주 가볍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 살펴볼 것이 히스트릭스는 어떻게 적용하냐에 대한 이슈인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을 사용할 때는 클래스 패스에 히스트릭스를 넣고 이 옵션을 true로 하는 것만으로, 사실 현재 버전에선 디폴트가 true인데요. true로 하는 것만으로 히스트릭스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히스트릭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히스트릭스가 적용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커맨드 키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또 스레드 풀은 어떻게 분리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각각의 메소드 단위로 서킷 브레이커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 예제처럼 나와 있는 게 클래스 이름 샵, 메소드 이름 가로 열고, 파라미터들의 타입들, 이것이 서킷 브레이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가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에 있는 서킷 브레이커의 옵션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아까 제가 프로덕이니 디스플레이니 라고 간단하게 넣었던 그 커맨드 키를 이렇게 엄청나게 긴 단어로 대체해야 되죠. 물론 이름이 되게 지저분하죠. 스레드 풀은 다행히도 서버 군 단위로 생성됩니다. 제가 페인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려는 서버 군이 프로덕이었다면 프로덕용으로 하나 스레드 풀이 생기게 되고, 뭐 디스플레이였다면 디스플레이용으로 하나씩 생기게 되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히스트릭스가 생성하는 이 다양한 이 두 가지 키가 페인 인터페이스에 지정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 클래스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컨피규레이션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 컨피규레이션을 쓰겠다라고 페인에 지정하게 된다면 아까 앞선 룰이 무시되고 저희가 제공한 빈에 의해서 새롭게 히스트릭스가 동작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11번가는 약간의 룰을 바꿔놨습니다. 커맨드 키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부분을 제거해 버렸어요. 단지 파라미터 부분을 제공했다라는 건 서킷 브레이커 이름이 좀 더 간단해졌다는 장점도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이름을 갖는 오버로딩된 메소드일 경우는 자연스럽게 같은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하게 된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스레드 풀 이름도 간단하게 바꿔놨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나올 모니터링을 구축하게 되면 A라는 서버에서 프로덕을 사용하는 스레드 풀 이름도 프로덕이고, B라는 서버에서 프로덕을 사용하는 스레드 풀 이름도 스레드 프로덕이라면 모니터링 화면에서는 이 두 개의 스레드 풀이 전혀 다른 스레드 풀인데도 같은 풀처럼 보이겠죠. 따라서 저희는 콜러 이름을 앞에 붙여서 디스플레이 서버에서 프로덕으로 호출한다면 스레드 풀 이름은 디스플레이 대시 프로덕으로 생성하게 바꿔놨습니다. 이러한 코드들은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 문서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프로그래머들이 각각 메소드별로 다른 키, 다른 스레드 풀키나 다른 커맨드 키를 사용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어노테이션 몇 개를 간단하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의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것만으로 앞서 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히스틱스 커맨드를 사용해서 리본을 통해서 유레카에서 가져온 목록으로 로드 밸런싱 돼서 동작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11번가에 있는 모든 서버들이 통신하는 구간에서 전부 다 히스틱스가 적용되어 있고 리본과 유레카를 기반으로 동쪽으로 발견한 서버들을 로드 밸런싱에서 동작하고 있죠.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 시간 들여서 거창하게 히스틱스 리본 유레카를 적용했다면 진짜 우리 서버가 엄청나게 안정적이냐 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말하면 마치 뒤에 안정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죠. 가장 흔한 장애 시나리오는 한 API 서버가 다운되는 겁니다. AWS 인프라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겪으실 거고 저희는 IDC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IDC 환경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앞서서 들은 얘기들을 대강 생각해서 추론해보면 뭔가 히스틱스 서킷 브레이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 같죠. 그러나 재밌게도 한 서버가 다운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리본입니다. 리본 안에는 리트라이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리본에서 로드 밸런싱 할 때 특정 서버로부터 호출이 실패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서버를 다시 한번 호출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원래 리본 안에 구현되어 있던 기능들이 있었는데 스프링 클라우드에서는 이걸 없애버리고 스프링 리트라이를 기반으로 리팩토링 해놨죠. 옵션을 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나 대략 감이 오실 텐데요. 첫 번째로 맥스 오토라이 리트라이즈라는 걸 통해서 한 서버 호출 실패했을 때 그 서버를 몇 번 더 리본이 시도해 볼 거냐를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옵션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서버가 실패했을 때 몇 개의 서버까지 더 시도해 볼 것이냐를 지정할 수 있죠. 스프링 리트라이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익셉션을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리트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API 서버를 호출했을 때 IO 익셉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세 번째 옵션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특정 응답 코드가 온 경우도 명시를 해주게 되면 그 응답 코드가 반환한 경우도 내부적으로 익셉션을 발생시켜서 자연스럽게 리트라이를 하게 해놓죠. 따라서 저희는 보통 이런 옵션을 쓰고 있는데요. 5032 온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음 서버를 한 번 더 시도하도록, 또한 어떠한 실패가 일어난다면 최대한 2대 서버까지 더 시도해 보도록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스프링 리트라이라는 거는 스프링 클라우드를 디펜던시를 설정한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안에 옵셔널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옵셔널 디펜던시로 선언되어 있는데, 따라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거나 안 그러면 스프링 리트라이가 이미 트랜지티브한 디펜던시로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동작합니다. 따라서 리본에서 리트라이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스프링 리트라이를 명시적으로 디펜던시를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API 서버가 한 대에 장애가 난다면 리본이 알아서 리트라이 해준다는 걸 봤고, 그렇다면 이 상태로 서버를 유지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문제가 된 인스턴스를 유레카가 제거하겠죠. 유레카는 핫빗이 올라와야만 그 서버 목록을 밸리드하다고 유지하기 때문에 한 서버가 다운이 됐다면 핫빗이 올라오지 않을 거고, 핫빗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 서버가 목록에서 제거될 거니까 이 목록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는 로드 밸런싱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물론 이 인스턴스가 사라지는 시점은 되게 복잡한 3-4개의 옵션에 따라 다르고요. 기본 옵션만 사용하는 경우는 꽤 긴 1, 2분의 시간 뒤에나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퍼티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히스틱스가 아직 등장하지도 않고 리본이랑 유레카가 대략의 장애를 처리해 주는 걸 봤는데요. 과연 그럼 히스틱스는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가? 막연하게는 히스틱스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괘씸하게도 히스틱스 서킷 브레이커는 놀고 있습니다. 왜 놀고 있냐면 앞서서 보신 것처럼 서킷 브레이커의 기본 동작은 기본 설정이라면 50%의 에러가 나야 되는데 한 인스턴스가 죽었다라는 거는 제가 서버를 3대 운영하고 있다면 에러 비율은 33%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한 인스턴스가 죽은 경우는 저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서킷 브레이커는 오픈되지 않습니다.
대신 서킷 브레이커 히스트릭스의 기능이 서킷 브레이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타임아웃이나 아이솔레이션이나 폴백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능은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특정 서버가 단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지연이 있거나 죽었는데 네트워크 문제로 응답이 늦게 오고 있다면 당연히 타임아웃이 처리되거나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이 콜러 쪽에 시스템 리소스를 다 잡아먹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당연히 폴백도 실행되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단 한 개의 API만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상이 가듯이 한 개의 API가 잘못된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이 시나리오는 시간 관계상 어펜디스에 넣었으니까 나중에 자료 공개되는 거에 뒤에 따라가서 개인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1번과의 전체적인 MSA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API 서버뿐만 아니라 모든 서버에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탑재해 놨습니다. 따라서 11번과 MSA 환경에 있는 모든 서버들은 유레카 서버 안에 등록돼 있고 그 서버들을 찾을 때는 IP 어드레스를 알 필요 없이 유레카를 기반으로 동적으로 찾아올 수 있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 히스트릭스 리본 유레카를 줄에도 들어있고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서버들 간의 호출은 히스트릭스 리본 유레카에 의해서 동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 많이들 이미 사용하시는 개념일 텐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 서버를 모든 클라이언트에 설치해 놨습니다. 따라서 콘피그들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자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퍼티 뿐만 아니라 콘피그 서버에 보관된 프로퍼티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는 기술 기반으로 콘피그를 관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콘피그 자체에 히스토리도 남길 수 있고 콘피그를 수정할 때 예를 든다면 플리캐스트를 적용해서 좀 더 베리피케이션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콘피그를 쓸 때는 약간의 설정을 더하면 되게 재밌는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SA 환경 안에 있는 수백 대의 서버에 공통된 어떠한 속성을 하나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각 서버군에 있는 프로퍼티를 고칠 것이 아니라 콘피그 서버에 있는 가장 상단 루트 폴더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야물을 두고 거기를 고치게 되면 그리고 관련된 설정 몇 개를 하게 되면 모든 서버들이 그 프로퍼티를 읽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서버 군별로 프로퍼티도 당연히 지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적절한 저희가 옵션을 잘 준다면 특정 서버의 인스턴스 하나에만 적용되는 프로퍼티 파일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어떠한 저희가 긴급하게 어떠한 프로퍼티들을 적용해야 될 때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빌드하지 않고도 서버 군별로, 서버 인스턴스별로 혹은 전사적으로 프로퍼티를 적용하는데 되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들은 모니터링 환경인데요. 이렇게 MSA를 구축하고 나니까 기존의 모니터링 인프라로는 커버되지 않은 영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킨이랑 터빈이랑 스프링부터 어드민이라는 것들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SK 플래닛이 기존의 모니터링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로그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또 서비스의 오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404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서비스 모니터링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A 환경으로 오게 되면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이죠. 하나의 API로 호출한다는 게 너무나 많은 서버를 거쳐서 실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발생했나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됐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분산 트레이싱을 도입할 필요가 생기죠. 분산 트레이싱의 대부분의 개념에서는 서버와 서버가 호출할 때 그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헤더에 특정한 트레이싱 정보를 넣어서 넘기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줄에서 아주 유니크한 아이디를 생성하고 트레이싱 정보를 생성한 다음에 그것들을 HTTP 헤더로 계속 퍼나르는 거죠. 따라서 이 여러 서버를 거치는 하나의 리퀘스트가 다 동일한 리퀘스트에 의해서 발생된 리퀘스트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죠. 두 번째로 일반적인 분산 트레이싱 환경에서는 서버에서 들어온 리퀘스트를 내 서버 밖으로 내보낼 때 단순하게 스레드 로컬에 그 트레이싱 정보를 보관함으로써 이 트레이싱 정보를 프로세스 내에서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에서는 프로세스 내에서 스레드의 변환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는 히스트릭스도 사용하고 RxJava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싱크 태그도 사용하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스레드를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기존의 방식의 스레드 로컬의 컨텍스트 트레이싱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동작하지 않게 되는데, 뭐 너무나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도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가 이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를 심게 되면요,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솔루션에서 스레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정보들의 컨텍스트 정보를 옮겨 담아주고 있어요. 또한 스프링 스택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인풋들, 또 HTTP 클라이언트로 밖에 내보낼 때도 그 트레이싱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해서 뒷단까지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라는 걸 당장 디펜던시 하나를 꽂는 것만으로도 되게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의 어플리케이션 로그가 변경된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찍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하신 UUID들이 박히는 거를 단지 디펜던시 하나를 꽂은 것만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UUID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리퀘스트를 하나로 깨워주는 트레이스 아이디입니다. 따라서 서버 5대를 거쳤다 할지라도 이 UUID는 서버 5대에서 동일하고, 따라서 한 리퀘스트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만약에 로그 검색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 로그를 직접 이 UUID로 검색해보면 5개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노력도 들이지 않고 분산 트레이싱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더 훌륭한 점은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를 집키니로 사용할 때입니다. 집키니라는 것은 트위터가 만든 분산 트레이싱을 해주는 도구인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는 집킨이 이해할 수 있는 집킨 호환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버에서 발생한 이 분산 추적 정보가 집킨 서버로 쏘게 되면 집킨 서버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멋진 화면을 만들어주게 되죠. 얘는 저희 지금 운영 중되는 시스템에서 꺼내온 건데요. 줄로 들어온 리퀘스트가 뭔가 PUI라는 서버를 통해 가지고 추천 서버, 디스플레이 서버, 각종 데이터베이스 호출을 이어서 하나의 리퀘스트가 실행됐다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구간 중에 하나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 노드는 빨간색으로 변해서 그 노드를 클릭하는 걸로 어떤 에러가 발생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느 구간에서 이 API가 문제인가, 어디서 내 지연이 발생하나를 확인할 수도 있죠. 이 화면은, 이 기본적인 화면은 스프링 클라우드랑 집킨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화면 중에서 앞서 보셨던 것 중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써 있는 부분은 사실은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를 직접 설치한 것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간단하게 개발해 넣은 부분인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는 되게 다양한 API들을 잘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원한다면 특정한 구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API를 호출하면 당연히 지킨 서버의 그 구간이 보이게 되겠죠. 저희는 심플하게 AOP를 사용해서 레파지토리 클래스와 가우 클래스의 각 메소드별로 포인트 컷을 걸었죠. 그 포인트 컷에서 특정 리트레이싱 정보를 생성하고 닫게 만들면 지킨 서버에 별도의 구간들이 보이게 되니까 실제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중요한 구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분산 트레이싱 정보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점은 히스트릭스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프링 클라우드 페인과 줄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 내에 정말로 많은 서킷 브레이커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서킷 브레이커는 스프링 클라우드가 원래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터빈을 스프링 클라우드에서는 손쉽게 서버를 만들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서버들을 통해서 현재 서킷 브레이커가 어떤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그 값들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값들인데요. 왼쪽 위 그림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숫자 6개가 다양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회색 글씨로 써 있죠. 이 7가지 숫자의 개념은 우측에 보이는 각 색깔별로 매핑된 상태에 대한 개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녹색 글씨 3887에 써 있던 것은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 상에서 10초 동안 이 서킷 브레이커 호출을 성공한 개수고요. 두 번째 숏 서킷이라고 표시된 거는 서킷 브레이커가 오픈돼서 실제 호출 자체를 차단해서 호출을 막아버린, 호출을 블로킹한 개수입니다. 세 번째 지표가 상당히 재미있는 지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히스틱스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이 발생한 개수입니다. 만약에 콜로 쪽의 잘못을 앞서서 가이드 드린 대로 히스틱스 배드 리퀘스트 익셉션으로 감싸서 던지게 코딩을 했다면
모니터링 대시보드에 이 지표값이 가끔씩 올라가는 걸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뭔가 제가 만든 API나 제가 만든 히스트릭스로 감싼 메소드를 어떤 잘못된 프로그래머가 잘못 수출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지표가 올라간다라는 건 당연히 콜로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아웃 리젝션은 아까 말씀드린 타임아웃과 스레드풀 리젝션, 세마포 리젝션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 페일리어가 명시된 것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익셉션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퍼센트가 실제로 이 서킷 브레이커의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퍼센트가 에러 비율인데 50% 치달으면 서킷이 오픈되겠죠. 그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레드풀 아이솔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스레드풀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대단히 자세하게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하나의 터빈 대시보드의 단점은 현재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난 데이터는 볼 수 없다는 건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시계열 DB를 설치해서 이 히스틱스 매트릭스 정보를 시계열 DB에 담고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구축하면 지난 서킷 브레이커의 상태나 매트릭스 정보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축 자체는, 요 대시보드의 구축 자체는 엔지니어 2명에게 시켰을 때 3일 정도면 금방 구축하더라고요. 따라서 터빈 대시보드를 갖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대시보드를 하나 더 구축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고요. 모니터링에서 마지막은 스프링 부트 어드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프링 부트 어드민은 스프링 클라우드의 메인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시보드인데요. 훌륭한 점은 스프링 부트 어드민을 깔게 되면 얘는 유레카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유레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서버들의 목록을 가져다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버들의 액추에이터들을 이 스프링 부트 어드민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스프링 부트 어드민을 가져다 쓴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또한 사용자 전용의 커스텀 탭들도 쉽게 추가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인 어드민이라는 탭을 추가해서 저희 이머전시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때 필요한 일들, 예를 든다면 줄 안에 리본 클라이언트가 도대체 서버 목록을 뭐뭐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고 혹은 강제적으로 그 서버 목록을 인위적으로 없애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좀 더티한 구현들을 강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는 기능들을 이 탭에 구현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보셨던 것처럼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으로 약 1년 4개월 정도 구축하게 됐고요. 그 1년 4개월을 되돌이켜 보면 되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스프링 클라우드와 씨름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꽤 큰 오픈소스를 대단히 도입하게 되면서 처음의 입장은 스프링 클라우드에 나온 명세들과 또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각종 멋진 비디오를 보면서 일부 개발자분들은 저희가 할 일 없겠네, 그냥 깔기만 하면 되겠네 정도로 생각했죠. 깔아도 막 다 동작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한 달간 각종 이밸리에이션을 시작했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개발자들이 돌변하잖아요. 이 오픈소스 쓰레기네, 못 쓰겠네, 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되돌이켜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만났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희가 스프링 클라우드를 좀 얕게 이해하기 때문에 생겼던 오해들이었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틱스, 유레카, 리본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버그가 나왔더라도 그 버그들은 되게 사소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 버그들이 실제 있더라도 많은 컨트리뷰터에 의해서 수정되니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스 코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저희 팀의 개발자분들도 프로젝트 참여하시기 전에 자기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나 오픈소스를 직접 트레이싱해서 들어가 보는 경우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이 드물었는데요. 스프링 클라우드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스프링 클라우드 소스를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오픈소스라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개발자들이, 최소한 저보다 훌륭한 개발자들이 메인 커미터로서 소스의 줄기를 만들고 문서들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프로덕션에 적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덕션에 발생할 버그들은 그분들이 아니라 저희 같은 사용자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버그를 리포트하고 수정하고 또 문서를 보강해 나감으로써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들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한 이 과정 중에서 팀이 성장했다는 것도 되게 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몇 주 전쯤에 이제 저희 팀 1년 된 신입사원 분의 GitHub 계정을 제가 훔쳐보다가 그분이 스프링 카프카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로 등록되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와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 소스 머일 플리캐스트를 멋지게 봤더니 이 친구가 스프링 카프카의 소스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변수에 영어 철자가 틀린 것을 플리캐스트를 올려서 보냈더라고요. 또 친절하게 그쪽에서 머지도 했고요. 참 웃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는 1년밖에 안 된 친구조차도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카프카 소스를 들여다보고 있구나. 더 재밌는 발견은 그로부터 바로 3주 뒤에 그 친구가 스프링 카프카에 있는 트랜잭션 커밋을 찍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버그를 발견해서 PR을 날리진 않았고 이슈 리포트를 하게 됐죠. 그 이슈 리포트에는 당연히 어떻게 수정하면 된다라는 자기의 의견까지 붙여서 들어있었고 그 코드를 유지하는 커미터는 그걸 쉽게 금방 머지해서 그 버그는 금방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팀의 신입사원조차도 자연스럽게 오픈소스를 가까이 하게 되면서 단지 오픈소스의 사용자가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는 좀 더 깊은 이해와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트리뷰션 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게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11번가 전체를 변형하게 되면서 개발팀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엄청나게 적은 인원으로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 첫 번째 서비스를 투입하는데 최초의 분석을 시작한 2011년 1월에서 3개월간의 분석과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프로덕션에 2017년 4월 1일에 넣게 됐어요. 3개월 만에 이런 서버들을 구축해서 넣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지만 의외로 야근하지 않고 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다 스프링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5분 넘어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